네, 반갑습니다. 이승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재무회계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 회계원리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다 들으시면 재무회계라는 거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 끝나면 객관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본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 3번, 그리고 다음 주에 3번, 이렇게 이제 총 6번 동안 진행하는 수업은 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오픈되는 과목이 하나 더 있고요.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월 달에 오픈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시면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오늘 하게 될 거는 요거 가지고 계시는 책, 요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2주 동안 저랑 같이 정리하실 거고요. 요게 다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요 책을 공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요거는 작년 버전이고요. 올해 이제 10월 달에 혹은 9월 말에 새로운 버전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새로 나올 거니까 아직 구매는 하지 마시고, 요거 작년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의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가 핵심인 거고, 이제 요거까지 다 공부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술한 책 중에 여기 객관식 책이 있습니다. 객관식 책이.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참, 이 객관식 책도 이것도 작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버전은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우리는 사신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사신문항을 보험 수학이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사신문항 중에서 30문항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문항은 어디 있냐면, 나머지 10문항은 원가 회계라고 있어요. 원가 관리 회계라는 커리큘럼이 하나 더 있고,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역시 또 객관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시를 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라는 파트는 엄윤 회계사님이 별도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문화되는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프린시플은 제가 강의를 드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법들은 엄윤 선생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배우셨을 때 사신문항을 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원가관리회계는 별도의 회계원리라는 기초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원리라는 기초과정을 마스터하고 나면 이 두 과목이라는 이 두 개를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는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공부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죠. 저희 보험계리사는 말 그대로 계리 전문가예요. 회계사는 회계 전문가고,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예요. 그래서 서로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계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계사만큼의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회계 전문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의 투입 양만큼 우리가 회계학에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공부는 하실 필요 없고, 적어도 나중에 우리가 계리사가 된다면 수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리 모형을 적용할 때 기업들의 자료 자체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적어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리 전문가이지 회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인 과목이 될 수 없겠죠, 회계는. 그죠? 근데 저희가 1차 시험에서 이 회계는 보험 수학이랑 같이 봐요. 그래서 보험 수학 40문항, 그 다음에 회계에서 40문항 해서 80문항을 거의 80분에 푸실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합격하시는 친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회계를 빨리 푸시고요.
회계를 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걸쳐서 보험 수학을 여유 있게 풀었을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중급 점수 혹은 고급 점수를 맞아서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수학에서의 점수 획득 능력은 회계학의 점수 획득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서로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회계를 잘 못하시면 보험 수학을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 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1분 안에 풀어라.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분 안에 못 푼다면 결국 회계를 빨리 풀어서 보험 수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을 때 내 실력이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학을 잘 해두셔야 되는 이유는 보험 수학을 명과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한 초석이다. 이걸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회계 전문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입량에 대한 결정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죠.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계리 학원에서 이미 강의한 지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 돼가요.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0년째인데 뭐 어떤 부분이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되는지는 제 경험치에서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바운더리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차적인 바운더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저희가 이제 소위 기본서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서에 저희의 공부의 바운더리를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두께보다 더 두꺼운 책 2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분량을 회계에서 공부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요거 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 중에 거의 한 80%는 충분히 마스터하시면 시험에서 8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 기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보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산수라고 한다면 산수를 잘 하시려면 구구단 정도는 외워두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구단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파트가 잘 안 되면 여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를 초급 회계라고 뭐 기초 회계, 초급 회계 이렇게 불러놨던데 요걸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요 책의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책은 여기 있는 내용 반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학습해 두시면 여기에 봤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리뷰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책이 점수에 획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계라는 건 다분히 실무적인 학문이에요.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실무적인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실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중치를 부여해드리면 이 책에 대한 알고리즘을 확실하게 익히시는 걸 한 40%의 비중을 두신다면 나머지 60%는 전부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보다는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기본서는 이거 기본서라고 그러는데 이 기본서는 한 3번 정도? 3회독 정도? 3회독 정도 하시면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10월 달부터 2달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요 놈은 12월 말부터 혹은 1월 초부터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회계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장에 가보시죠.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7억을. 그럼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7억을 받았더라면 내가 이때까지 번 돈을 투자한 게 있는 거죠. 얼마 투자된 겁니까? 3억 투자된 거죠. 그래서 3억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할까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10억이고 여기는 7억에다가 3억을 더한 거니까 이것도 얼마가 되겠어요? 10억이 되겠죠. 네, 참고로 여기 아파트를 이렇게 불러요. 자산이다. 알겠죠? 자산이다. 그리고 이 7억은 궁극적으로 제 돈입니까? 은행한테 갚을 돈입니까? 갚을 돈이죠. 그래서 이 차입을 우리가 부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파트 10억짜리를 은행에 7억 갚으면 갚고도 얼마가 남겠습니까? 3억이 남겠죠. 그래서 그 내 돈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요 법인 이 경제 주체의 재산의 상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재산의 뭐요? 상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가 1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방이 3개예요. 방 3개.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제 재산은 방 3개예요. 근데 이 방 3개 중에 은행이 2개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너의 재산의 상태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일단 나는 3개짜리 방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중에 2개는 누구 거? 은행 거고 하나는 내 거야. 이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재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빚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1년이 지나가면 아파트의 값이 15억이 됐다고 할게요. 많이 올랐네요. 1년 만에 5억 올랐죠? 여러분들 아파트의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50% 올라갔다고 해서 은행한테 갚을 돈이 14억이 되진 않죠. 은행한테 갚을 돈은 얼마예요? 여전히 7억이에요. 그래서 차입은 여전히 7억이고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예요? 내 돈은 얼마가 돼야지 왼쪽과 오른쪽에 합이 맞겠어요? 8억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년 후에 내 재산 상태는 바뀌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의 돈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 돈을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본이 올 초에는 3억이었지만 1년 후에는 내 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8억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본의 변동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자본의 변동이다. 자, 이 자본의 변동을 우리가 앞으로 성과라고 부릅시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과. 알겠죠? 자, 이 성과는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성과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출자. 자, 뭐라고 그랬죠? 출자. 아파트를 살 때 얼마 투자했어요? 3억 투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출자에 의한 성과라고 있고, 두 번째는 경영 성과라고 있어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올 초에는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3억. 그리고 1년 후가 되면 얼마가 되었죠? 8억. 그럼 얼마가 성과예요? 5억이 성과예요. 자, 이 성과는 2가지로 나눠져요. 출자에 따른 뭐? 성과가 있고, 무슨 성과가 있다? 경영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요. 자, 출자에 따른 성과는 나중에 우리 배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제로라고 한다면 이 5억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경영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이 경영 성과는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경영 성과는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값이 5억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6억이 증가한 거예요. 아파트 값이 사실은 6억이 증가했지만 1억 정도는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아시겠죠? 관리비,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정도가 나가더래요. 그러면 나의 경영 성과는 6억입니까? 1억 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1억 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양의 성과가 있고 하나는 음의 성과가 있어요. 이 양의 성과를 우리가 수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 수익. 그리고 경영 성과를 줄여주는 성과를 음의 성과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비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으로 쪼개집니다.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본. 이걸 뭐라고 해요? 자본. 5억 뭐라고 하죠? 자본의 변동. 알겠죠? 자본의 변동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성과다. 그럼 성과는 경영성과만 있다라고 친다라면 경영성과는 뭐하고 뭐다?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요 삼성전자의 재산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재산 상태는 가만히 있겠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움직이겠죠. 그러면 성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연도의 성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과 비용을 찾아내시면 되겠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모인 게 바로 재산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기업의 보고서를 재무상태표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성과의 원천을 보여주는 성과의 원천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것을 손익계산서.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을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른대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의예요. 대충은 알겠죠? 우리 이런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뭐라 부르냐면 요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자고요? 재무제표. 이거는 이제 돈이죠, 돈. 기업의 돈과 관련된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자. 돈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이런 뜻이에요. 돈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이런 뜻이에요. 돈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뭐라 부르자? 재무제표 이렇게 부르고 재무제표는 두 개가 있어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를 알려주는 보고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재무상태표. 알겠죠? 너 상태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바뀌었니?를 알려주는 보고서. 이거를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른대요.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학습해야 될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재무제표를 어떠한 프린시플,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낼 거냐. 알겠죠?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냐. 그거를 이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회계 원리예요. 그래서 결산서 혹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프린시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2 곱하기 2가 4가 된다는 것도 약속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어떤 약속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약속들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재무제표라는 건 평소의 모습이 있고요. 평소의 모습이 있고 결산 모습이 있어요. 네, 평소의 모습이 있고 결산이라는 건 평소의 모습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평소에 재무제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제가 앞으로 T자 모양을 많이 쓸 건데 T자 모양은 별거 없어요. 위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T자의 모습을 쓰는 거예요. 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보고서 평소에 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부채가 있어요. 갚을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자본이 있습니다. 이 부채와 자본이 같은 위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자본 조달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끌어온다, 내 돈을 끌어온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해서 아파트 10억짜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요. 여기 자본 밑에 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수익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수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을 줄이면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5가지가 하나의 보고서에 뭉쳐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평소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억이고요. 여기가 15억이고 여기가 7억이고요. 여기가 3억이에요.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얼마예요? 15억. 여기는 얼마죠? 7억. 여기는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여기 얼마죠? 10억.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8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3억이라고 칠게요.
이거 7억, 이거 숫자가 똑같은데 여기 4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4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6억이라고 합시다. 6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1억이라고 할게요. 동의합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결국 여기 더해보세요. 자산 15억이고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1억 있죠. 그러면 왼쪽에 합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6억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부채가 7억이 있고 자본이 3억이 있고 수익이 얼마가 있어요? 6억 있죠? 요거 다 더해도 얼마가 나와요? 16억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5가지 요소의 왼쪽에 합이 16억, 오른쪽에 합이 얼마? 16억으로 같은 것으로 평소에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요소로 평소에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쓰지 마세요 이건. 여기다가 뭐 쓰고? 자산 쓰고 여기다 뭐 쓰고? 비용 쓰고 여기다가 뭐 쓰고? 부채 쓰고 자본 쓰고 뭐 쓰고 수익 써도 여기 16억 여기 16억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되지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왼쪽에 쓰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약속으로 알아두세요. 100만 년 정도 이렇게 굳어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왜 이렇게 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 그냥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해왔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걸 평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2월 31일이 딱 되면 뭘 하냐면 종무식이라는 걸 해요. 알겠죠? 그게 뭐냐면 이번 연도가 끝났다 이렇게 종무식을 하고 이제 종무식을 하게 되면 회계팀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회계팀은 이 평소의 보고서를 이제 이쁜 보고서로 바꿔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준비 과정을 결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결산.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 회계팀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 보면 요즘에 결산 때문에 너무 바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월 달 정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산을 하면 우리가 보고서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줘요. 디볼스를 합니다. 디볼스를. 이혼합니다. 이혼. 알겠죠? 위에 거 밑에 거 쪼개줍니다. 이렇게 쪼개어서 각각의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알겠죠? 각각의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여기 자산 여기 얼마고요? 15억. 여기 부채 얼마고요? 7억. 그 다음 여기에 자본 얼마고요? 3억. 그 다음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 한번 추루 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수익 6억. 그 다음 여기 비용 1억.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같습니까? 여기 얼마죠? 15억이죠.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여기는 다 같았는데 쪼개니까 달라졌죠. 여기 두 개 합쳐봐야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억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가 빕니까? 5억이 빕니다. 자, 그다음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시면 여기 얼마죠? 6억이고 여기 얼마야? 1억이니까 여기서 얼마가 또 비어요? 5억이 비죠. 그래서 이쪽에서 5억이 비고 이쪽에서 5억이 비니까 합쳐지면 비겠습니까? 안 비겠습니까? 안 비지만 이걸 나눠버렸을 때는 반드시 비겠죠?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수익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6억. 여기에 비용이 얼마예요? 1억. 그럼 6억에서 1억을 한번 빼봐요. 얼마 나와요? 5억. 이게 5억을 뭐라고 하냐면 이번 연도 성과라고 해요. 알겠죠? 이번 연도 내 돈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순수하게 5억이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통해서 회사가 이번에 5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번 거를 우리가 이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익. 그래서 여기다가 이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5억이라는 성과가 측정됩니다. 이렇게 5억. 알겠죠? 이렇게 측정된 이익을 여기다가 밀어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뿅. 알겠죠? 여기다가 밀어넣기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이렇게 해줍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 없고 평소에는 나눠져 있어요. 평소에는 5개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잘 모르겠지만 결산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면 같이 있는 걸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누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편차만큼이 성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성과를 뭐라 부르자고?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보고서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 위에 있는 보고서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르면 결산이 끝나요. 제 말 동의하죠? 그래서 여기를 손익계산서. 손익을 계산해 보자. 여기를 재무상태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익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는 뭐였어요? 이익이죠. 이쪽으로 딱 놓으면 이익이라고 쓰지 말고 자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쪽으로 딱 놓으면 뭐가 된다? 자본이 된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자본이? 3억이죠. 근데 이게 들어오면 3억이에요, 8억이에요? 8억이죠. 그래서 나는 올 초에는 3억이었지만 내 돈이 이번 연도에 성과가 생겨서 얼마가 되었다? 8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또 해봅시다. 여기 자산 얼마 있어요? 18억. 비용이 얼마예요? 2억. 이쪽은 얼마예요? 합이? 20억. 부채 얼마 있어요? 7억. 자본은 8억, 15억. 그 다음에 여기 수익 얼마 있어요? 5억. 합이 얼마예요? 20억.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소. 이걸 이제 그 다음 연도예요. 제 말 따라오시겠죠? 그럼 평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결산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혼시키기로 했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쪼개기로 했어요. 이렇게 쪼개기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보고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만들어 보죠. 여기 수익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이고 비용은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럼 여기 하나 비어요, 안 비어요? 비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다. 이익이 얼마죠?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서 3억 더하면 얼마가 되고요? 5억이 되고 이쪽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억이 되니까 같죠? 그럼 보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익은 여기 위쪽에 빵꾸난 쪽에다가 밀어넣기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자산이 얼마고? 18억이고 빚이 얼마 있고요? 부채가 7억이 있고 작년에 넘어온 자본은 얼마예요? 8억이에요. 그죠? 8억인데 여기에 이익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올 때 이익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본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본. 그래서 여기에 자본이 또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3억.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합이 18억이고 이쪽에 합도 얼마가 나오겠어요? 18억이 나오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렇게 같게 만들어지면 남남으로 분리가 끝나는 거예요. 위쪽을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아래쪽을 무슨 뭐라고? 손익계산서.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를 증가시켰습니까? 맨 처음에 아파트 투자할 때 내 자본이 얼마 있었어요? 3억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연도에 얼마 벌었고요? 5억 벌었고 두 번째 연도에 얼마 벌었어요? 3억 벌었으니까 결국 아파트를 통해서 2년 동안 8억을 번 거잖아요. 이 정도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자본이 결국 11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1억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좀 이쁘게 가공합시다. 부채 7억. 잘 봐요. 자본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억.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3억 들어갔죠. 그거 원시 투자된 돈 있잖아요. 그걸 자본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 자본금. 그래서 이 자본을 구분합니다. 이 자본을 이렇게 나눠줘요. 자본금은 3억 들어갔다.
자본금은 얼마짜리다? 3억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3억 들어갔고 첫 번째 연도의 성과가 얼마였습니까? 이익이 5억이죠. 두 번째 연도의 이익은 얼마였어요? 3억들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익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익 누계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익 누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도별 이익들이 쌓인 거잖아요. 적분된 거잖아요. 이익 누계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자고? 이익 잉여금.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 투자와 이익들의 누계액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익 잉여금. 아니. 이익 잉여금. 그래서 얼마라고 쓰시면 8억이라고 쓰시면 얼마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11억이 표시되는 거죠. 제 말 동의해요? 그럼 아까처럼 자본 1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본금 3억과 이익잉여금 8억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죠. 아, 이 아파트를 처음 살 때 원시 투자로 얼마가 들어갔고 3억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 아파트 때문에 얼마가 증가된 거다. 8억이 증가되어서 현재 나의 자본은 11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라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외워둡니다. 자본금과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불러줘요 이제. 무슨 금? 자본금. 얼마야? 3억이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여기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8억. 되셨죠? 네, 그다음에 수익 8억. 비용 4억. 비용 6억. 이건 또 다음 연도예요. 되셨어요? 그럼 합쳐봅시다. 여기 얼마예요? 20억. 여기 얼마예요? 6억. 그럼 합치면 얼마죠? 26억. 오른쪽에 합도 얼마가 돼야 돼요? 26억이 돼야 돼요. 여기 얼마 있어요? 7억, 10억, 18억, 8억. 그럼 얼마? 26억.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평소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결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나누어서 여기 밑에 거 하나, 여기 위에 거 하나. 따라오셨습니까? 위에 거를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아래 거를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 알겠죠? 그럼 올해 손익계산서 수익이 얼마예요? 8억이죠. 비용은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럼 여기 얼마가 비어요? 2억이 비죠. 이게 이번 연도의 성과예요. 이번 연도의 성과를 뭐라고 부르죠? 이익.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익 2억.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2억 이렇게 메꾸는 순간 왼쪽의 합은 얼마가 나오고? 8억. 오른쪽의 합도 얼마가 나오죠? 8억.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손익계산서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만들어 보면 자산이 이 아파트가 이제 얼마짜리가 되었어요? 20억짜리가 됐고 부채는 여전히 얼마예요? 7억이죠. 그다음에 원시 투자된 내 자본금은 얼마 있었고요? 3억이 있었고 작년까지 이익들의 합은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작년까지 이익잉여금은 8억이잖아요. 근데 8억까지 해버리면 7억, 3억, 10억에 8억이니까 합이 얼마 나옵니까? 18억이 나오고 여기는 얼마예요? 20억이니까 여기 얼마가 빕니까? 2억이 비죠. 2억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제 이익은 2개년치 합이 돼야 돼요? 3개년치 합이 돼야 되겠어요? 3개년치 합. 히스토리를 보면 첫 번째 연도에 5억, 두 번째 연도에 3억, 이번 연도에 얼마? 2억. 그렇게 해서 10억의 이익들의 누계액이 형성되는 거죠.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얼마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10억. 이렇게 딱 쓰는 순간 왼쪽의 합은 20억이고 오른쪽의 합도 얼마가 딱 돼요? 20억이 딱 만들어지죠.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의 완성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지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할 거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 기업의 돈과 관련된 보고서를 뭐라고 하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평소에 5가지가 다 합쳐져 있어요. 왼쪽에 뭐가 오죠? 자산과 뭐가? 비용. 오른쪽에 뭐가 오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알겠죠? 자본은 맨 처음에 투자된 돈과 벌어들인 이익들의 누계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로 했어요. 첫 번째, 원시 투자된 걸 뭐라고 부르죠? 자본금. 그 다음에 벌어들인 이익들의 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익잉여금.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커지려면 그 연도의 수익이 그 연도의 비용보다 커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까먹어진다는 얘기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더 커지면 이건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손실이다. 손실이 생기는 순간 이익들은 계속적으로 작아집니다. 누계액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게 여기 자산, 여기 비용, 여기 부채,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자본은 자본금, 이익여금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오기로 했어요? 수익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게 평소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합을 다 더한 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합을 다 더한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 왼쪽을 우리 회계에서 차변이라고 해요. 알겠죠? 회계에서 왼쪽을 뭐라고 부르자고요?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회계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대변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저도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 배울 때 대변 이랬을 때 막 이러고 그랬어요. 아, 대변이래 이러면서 막 응가인가 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을 회계에서는 뭐라 부르고 차변, 오른쪽을 회계에서 뭐라 부른다? 대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에 오는 것이 누구 있어요? 자산과 비용.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게 누구 있어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5가지의 구성 요소,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5가지 구성 요소, 이 5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사건이라고 그러죠. 5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우리 회계에서 거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거래. 거래라고 부릅니다. 5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이벤트를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5가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해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래를 기록해야 된다. 거래를 반영해야 됩니다. 이 거래를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 알겠죠? 네. 반영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부기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고? 부기. 장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5가지 장부에 뭐 한다? 기록한다. 그래서 기록하는 과정을 부기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부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단식 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식 부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알겠죠? 단식 부기는 어떤 거냐면 용돈 기록장. 집에서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줬다. 그러면 내 통장 잔고가 늘었네? 알겠죠? 통장 잔고가 늘었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내 통장 잔고가 는 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부모님이 보내준 거예요, 안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거죠. 사실상 부모님이 보내준 것은 암묵적인 빚이죠. 그러니까 취업하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어쨌든 간에 암묵적인 빚이에요. 현금으로 갚든 효도를 하든. 그잖아요. 마음속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갚으니까 항상 잘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당식 부기는 한쪽의 측면만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이고요. 복식 부기는 원인과 결과를 포착해서 2번 기록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줬다. 자산이 증가하겠어요? 안 증가하겠어요? 증가합니다. 현금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면 동시에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가지 요소 중에서 2개 이상의 요소에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복식, 듀얼, 복수, 아시겠죠? 복식 부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쪽만 기록하는 것을 무슨 부기라고 부르고요? 단식 부기다 이렇게 부르고 5가지 요소 중에서 2개 이상의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무슨 부기라고 부른다? 복식 부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단식 부기는 사용하지 않고 기업들은 전부 다 복식 부기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탁구나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혼자서 이렇게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식이라고 부르고 두 명이서 짝지어서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요소 중에서 2개 이상의 동시에 기록하는 것. 아시겠죠? 2개 이상의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무슨 북이라고 부르고 복식북이라고 부르고 한쪽에만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자? 단식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북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 거래를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면 자, 저희 교재 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삼 페이지 가보셨어요? 자, 3페이지에 거기 케이스 1번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엑셀 연도 중에 회사 설립 이후의 거래이다. 거래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거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에 영향을 주는 뭐요? 이벤트를 거래라고 해요. 거래가 생기면 평소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5월달 보세요. 5월달. 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3명이 100만 원씩 각출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대요. 알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회사 이렇게 적어두고 이걸 왜 적냐면 여러분들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재산 상태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회사는 자산이 얼마가 늘겠습니까? 자산이 얼마가 늘겠어요? 300만 원이 늘겠죠. 한 명씩이 100만 원씩 증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자산이 늘 거고. 자, 그다음에 부채. 부채는 없어요. 그다음에 자본금. 원시 투자 금액이 얼마 있겠어요? 그죠? 300억에서 시작하겠죠. 300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자본이라고 그래요. 계산해 봅시다. 왼쪽에 합이 얼마죠? 300. 오른쪽에 합이 얼마죠? 300.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대. 자, 그 다음에 6월달. 어떤 거래가 있는지 봅시다.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렸대요. 누가? 회사가. 알겠죠? 개인이 빌린 게 아니에요. 회사가 빌린 겁니다. 자, 그럼 회사가 빌렸으면 회사의 자산이 늘겠죠. 회사는 300이 있어요. 이제 800이 있겠어요. 800이 있겠죠. 여기다가 800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800만 기록하고 끝내버리면 이걸 단식북이라고 해요. 근데 복식북이는 800이라는 요소도 바뀌는 거지만 다른 쪽도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겠죠. 그러면 다른 쪽이 누구겠어요? 이거는 회사 돈이에요. 은행한테 갚을 돈이에요. 갚을 돈이니까 우리가 갚을 돈을 뭐라고 부른다? 부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가 없었다가 500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0이 아니라 이제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50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로 인해서 5가지 요소 중에서 몇 개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2개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걸 무슨 북이라고 하자? 복식북이 원리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300이겠어요? 800으로 바뀌겠어요? 800으로 바뀌겠죠. 0이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로 바뀌었어요? 지금 800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어떤 거래가 생기더라도 항상 2개 이상의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이걸 우리가 등식이 성립한다. 재무제표는 평소에 뭐가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한다. 차변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항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7월 달 거 가볼래요? 자, 7월 달에 현금 600만 원으로 뭘 샀습니까? 토지를 샀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하나 적으세요. 현금에다가 적어두세요. 자산. 그 다음에 토지에도 적으세요. 자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전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구성이 바뀐 거예요. 자산의 절대값이 늘진 않았어요. 알겠죠? 근데 자산에 뭐가 바뀐 거예요? 구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구성이 바뀌는 것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절대값이 바뀌는 게 거래라고 부르지 않고 구성이 바뀌는 것도 뭐라고 부르자고요? 거래라고 불러야 겠죠. 쉽게 얘기해서 회사는 현금을 쓰고 토지를 산 거잖아요.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800은? 800은 안 바뀌어요. 아까는 800 전부 다 뭘로 갖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으로 300 갖고 있고 토지를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500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은 안 바뀌어요. 제 말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9월달 가보시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구입했던 토지 중에 절반을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400에 매각했죠? 되셨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400에 매각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법인이거든요. 한 건 한 거예요. 얼마 받고 팔았어요? 400 받고 팔았어요. 한 건 한 거예요.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익에다가 얼마라고 적었어요? 400. 알겠죠? 한 건 했기 때문에 돈이 증가할 거예요. 여기 800이겠어요? 1200이겠어요? 1200.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400이 증가하기 위해선 400만 받고 끝났어요. 갖고 있는 토지 반을 상대방한테 줬어요. 토지 반을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토지는 우리가 전체 물량이 600이었잖아요. 기억나요? 600 중에 얼마가 없어지겠어요? 300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자산은 1200 되겠어요? 900이 되겠어요? 900이 되고 없어진 것만큼 여기에 300이라는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바뀐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왼쪽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1200. 오른쪽의 합도 얼마가 돼요? 1200. 이렇게 되죠? 아직은 잘 몰라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9월 달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평소. 기억나요? 그럼 이거를 결산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럼 결산을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나누기로 했죠. 이렇게 나누기로 했잖아요. 나누어서 밑에 거 무슨 계산서라고 불렀어요? 손익계산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수익 400.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비용 얼마? 300. 그죠? 그럼 여기 하나 B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이익 얼마? 100.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위에 거 요거. 자, 요거 만들어 보면 자산 900이 있고 부채가 500이고 원시 투자된 자본금이 얼마 있었어요? 아까 우리 300이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이 0이었어요. 0.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익을 어디로 딱 넣어주기로 했어요? 여기가 이익여금으로 보내주기로 했죠. 그럼 이익여금에 100을 보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의 합이 400이 나오고 이쪽의 합이 얼마가 나와요? 400이 나옴으로써 오케이. 무슨 계산서 완성? 손익계산서 완성. 그 다음에 이쪽의 합이 900. 이쪽의 합도 얼마가 됩니까? 900. 오케이. 뭐의 완성? 재무상태표의 완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네. 저쪽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한 건 한 거 있잖아요. 얼마에 샀던 토지였어요? 300원. 절반을 팔았으니까. 300원에 구입했던 토지를 얼마에 되팔았어요? 400원에 되팔았죠.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100원 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00원 번 거를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400원 벌기 위해서 300원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0원을 뭐라고 부르고요? 수익. 없어진 토지 300원을 뭐라고 부르고? 비용. 이렇게 부른대요. 알겠죠? 그래서 400원, 300원 총액을 표시해 줘야지 마진이 어떤 원천으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달에 제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제가 얼마가 남는다고요? 4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한 명은 급여 생활자고 그냥 회사로부터 4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매출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쓰는 돈이 9,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0 남는 거예요. 둘 다 실수령액은 얼마로 똑같지만 400으로 똑같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경제 활동의 성격은 서로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라는 건 400만 원만 표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400이 발생한 원천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토지 한 건 했을 때 들어온 원천 400을 뭐라고 부르고 수익이라고 부르고 이 400을 얻기 위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을 뭐라 부른다? 비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총액으로 표시해 줘야지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회장님한테 보고하면 이 담당자는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자산 여기 얼마 있어요? 900. 900을 성격별로 좀 쪼개봅시다. 알겠죠? 성격별로 좀 쪼개봅시다. 이 회사가 900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900 전부 다 현금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금은 얼마 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각출해가지고 개인들로부터 각출받아가지고 300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500 빌렸죠. 그럼 현금은 얼마였겠어요? 800이죠. 그 800 중에서 600을 썼죠. 토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현금은 200이겠죠. 근데 한 건 팔아가지고 100 남겼잖아요. 한 건 팔아가지고 얼마가 들어왔어요? 400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갖고 있는 현금은 이제 얼마예요? 600이죠. 현금 600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뭘로 갖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갖고 있죠. 부동산 맨 처음에 600원어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절은 내 거예요.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웠으니까 남은 토지가 얼마 있겠어요? 300.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자산의 합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산의 합계는 얼마가 있다? 900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부채. 부채도 이렇게 부릅니다. 차입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입금. 부채도 여러분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은행한테 갚을 부채도 있고요. 카드사한테 갚을 카드값도 있는 거고요. 거래처한테 갚아야 될 외상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과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채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갚을 돈을 차입금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 차입금. 네. 그래서 차입금 이렇게 해서 500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시 투자된 돈을 아까 우리 무슨 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본금 300. 그 다음에 이익들의 누계액을 무슨 잉여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채는 500이고 자본은 400입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합이 900이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똑같다. 이게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는 여기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성격별로 구분해서 표시했어요. 성격별로 구분해서 표시했죠. 그래서 성격별로 구분되어진 것들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계정.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자산이라는 걸 두 개의 계정으로 구분했어요. 그죠? 그리고 부채도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도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성격별로 구분지어진 항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계정. 알겠죠? 그리고 그 성격별로 구분되어진 항목에 적절한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면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과목이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재무제표를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만들까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평소에는 몇 가지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결산을 하게 되면 쪼개더라. 알겠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갑시다.